네, 안녕하세요. 제3회 데이터 인텔리전스 웨비나 위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S2W에서는 격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 인사이트와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위드 웨비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S2W의 AI 기술과 다크웹 전문 AI 언어 모델인 다크버트를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키노트, 데이터 인사이트, 기술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시간 반가량 진행됩니다. 그럼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위드 웨비나가 처음이신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화면 사용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PC로 접속하신 경우엔요, 모든 창은 자유롭게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각 화면을 드래그 하시면 보다 크게 발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스피커 얼굴이 보이는 창 오른쪽 하단에는 스피커의 음향 버튼이 있습니다. 중간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면 음소거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세션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은 질문 창에 남겨주시면 Q&A 세션에서 스피커분들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라이브 방송의 묘미가 질의응답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세션이 모두 종료된 후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계시기 때문에 혹시 화면이 잠깐 멈추거나 소리가 끊기는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상적으로 라이브 될 예정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노트 세션의 스피커로 S2W의 박근태 CTO님을 모시고 AI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노트를 맡은 S2W 박근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CTO를 맡고 있고요. 이전에는 빅데이터나 AI 팀에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AI 개발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일단은 우리가 AI를 어떤 이유로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챗GPT 같은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AI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환경에서 저희 S2W가 생각하는 사이버 보안 AI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현업에서 AI를 이미 많이 겪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많은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 AI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맞는 툴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전문가 대비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그래도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AI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저희 회사도 그런데 이제는 분석을 해야 될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더 이상 전체 확인이 불가능한 정도의 크기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기반으로 전문가를 육성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특히나 글로벌 비즈니스처럼 전 세계 각각 그 적용처를 넓히는 경우에 또 다른 인력을 육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힘들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컨디션에 의해서 이 일정하지 않은 뭐랄까 성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꼭 해야 되는 뭐 식사 수면 혹은 피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의도라고 또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좀 예제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밑에 굳이 그림을 넣었는데요. 실제 그 해외 실리콘밸리에 있는 해외 네트워크 보안 업체 케이스인데 거기서 제품 다변화를 위해서 원래는 룰 기반으로 만들던 제품에서 AI 기반으로 뭔가 데이터 유출 탐지를 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실제 내부 데이터 가지고 테스트를 하다가 내부 데이터 유출 정황이 포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곰곰이 잘 살펴봤더니만 이 데이터 유출 탐지 룰을 짜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룰 설계에 있어서 백도어를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를 본인이 원하면은
걸리지 않고 유출할 수 있는 그런 패스를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AI가 전문가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더블 체크 개념으로도 유의미한 뭔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가 수준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도 전문가를 AI가 대체하겠다까지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는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전문가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가 거의 최선의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역량 하나만으로는 사실 좋은 AI 모델이 나오지는 않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해야 되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잘 정제를 해서 엄선된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또 다른 요소로 이렇게 세 개 요소가 합쳐져야 우리가 쓸만한 AI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AI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분야로 학습을 위한 정답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은 그거를 학습시켜서 AI를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바처럼 이미 비전 쪽에 CCTV나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속에서 물체를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이런 곳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추천 시스템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쇼핑이나 물건 구매 아니면은 물건 구매도 쇼핑인데 아니면은 저희 미디어 같은 추천 서비스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정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AI를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경우는 알겠는데 비정상적인 경우의 케이스는 다 모르겠다라거나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케이스가 발생은 하는데 그 빈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학습에 쓸 만큼의 데이터는 확보할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데 매번 똑같은 거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미래에는 무조건 다른 케이스가 일어날 거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의외로 말을 보면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의 데이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답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 해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경우를 다 잡아내는 이런 케이스를 활용해가지고 AI 모델들이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랄까 고도의 정밀 장비의 장애 예측이라거나 아니면은 거래 중에 사기를 탐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AI들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은 각 분야별로 특화된 AI가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뭔가 AI 기반으로 모든 나의 삶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닌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바뀌게 된 겁니다. 이 LLM이라고 약자로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다양한 문제별로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어서 각각의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어프로치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기반이 되는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모델을 만들어보자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된 거고 그런 개념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부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다양한 태스크에 직접 활용하는 식으로 개념으로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봤더니 됐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도 사실은 일상의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만 해도 풀리더라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챗GPT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다양한 케이스를 활용을 하셨을 텐데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코드를 짠다거나 아니면 디버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작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실제 LLM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분야 자체는 제한 없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일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더니 실제로도 적용되어서 활용에 큰 문제가 없더라까지 확인이 된 상태라고 확인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정리해서 그러면은 LLM 기술 이전의 AI와 지금의 AI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과거에는 사실은 전문가 말고 전문 분야에 적용하는 사람들 말고 일상적인 삶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AI는 사실은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남는 시간에나 관심을 가질 만한 유의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AI였습니다. 근데 이 LLM이라는 게 등장함으로 해서 이제는 AI가 본인의 업무나 삶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차차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다양한 분야에 능동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업무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이러면은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이게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건 결국은 큰 돈이 유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제 LLM 모델을 만드는데 큰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기도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거 기반으로도 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은 선순환 구조에 따라서 LLM의 발전 속도 자체가 더욱더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올해 3월 상태에서 발표된 모델들을 한번 정리를 한 도표인데요. 저희 원래 그 챗GPT에서 쓰던 GPT 기술 말고도 다양한 모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고 심지어 모델 크기도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 GPT-4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공개치는 없지만 이미 조 단위 이상의 파라미터가 쓰이는 거대 모델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 모델들도 쭉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LM이 활성화되는 거는 일단은 실제적으로 AI가 각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긴 하지만 이게 결과물의 임팩트 자체가 각 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도 훨씬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그 말은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 역시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LLM 모델에 거의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환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되게 질문에 대해서 LLM이 되게 답변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살펴보면은 거짓말도 꽤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국에서 일어난 데이터 유출 사건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실제 답변인데 잘 보시면은 거짓말도 있고 사실 연도는 거의 다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실제 업무는 사실은 정확성도 중요한데 이렇게 좀 부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자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유용한 앱을 찾고 있어요.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답이 아니라 가상의 생성된 URL을 만약에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해커들이나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링크에 맞춰서 머리어를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LLM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구나라고 믿고 그거를 다운받아서 실제 해킹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사실은 이게 워낙 많은 일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악의적인 비전문가에게 뭔가 위험하게 사용될 만한 정보가 여과 없이 전달될 수 있다. 그게 해킹 등 범죄에도 활용 가능하다.
있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챗GPT가 만든 악성 코드가 실제로도 동작을 하더라,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코드를 만들 때 쓰는 거고, 이거를 좀 더 꼬아서 쓰면은 사실은 해커들이 해킹 툴을 설치를 할 때 실제 바이너리 코드를 넣는 게 아니라 챗GPT에 이렇게 질문해서 그 코드를 받아와서 실행시켜,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면은 사실은 EDR 툴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다양한 그런 위험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악들이 이제 좀 더 손쉬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원래 보안 분야 자체가 되게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공격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어택 서피스는 굉장히 많은데 방어자는 그거를 다 막아야 되고 공격자는 그 중에 하나만 뚫으면 되는 그런 되게 비대칭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툴로 LLM이라는 게 또다시 하나가 더 큰 덩어리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벗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보안에서 AI 기술의 활용은 이제는 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LLM의 등장이 보안에서 AI 기술의 활용에 악영향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AI에 대한 손쉬운 접근은 똑같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역시나 방어든 아니면 공격이든 손쉽게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랭귀지 모델이 있으면 훨씬 더 대응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저희 입장에서는 랭귀지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게 주요 보안 관련 요소에 대한 인지나 혹은 그 관련된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 도출,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정보들을 관계를 구조화해서 하나의 그래프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랭귀지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도 AI를 통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구체적으로는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건 발생의 원인 탐색에 대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책도 제시를 이해하기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랭귀지 모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R&D에 영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거를 다 따져보면은 결국은 AI 기술이 인류에게 큰 해악이 없이 널리 이롭게 하는 데에만 쓰이도록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도 염두를 두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단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예전부터 Trustworthy AI나 Ethical AI라고 해가지고 뭔가 단어적으로는 믿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윤리적인 AI라는 단어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이제 LLM이 이제 구체화됨으로 인해서 이 단어 자체도 좀 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단어로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 그 단어가 Responsible AI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법률 같은 규제에 의해서 뭔가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을 정도로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이 일단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여러 MS나 아니면은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구조는 현재 여기 제가 장표에 가져온 거는 MS 쪽에서 가져온 건데 대략 이런 5가지 개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 AI 모델이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도출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도출이 되어야 되는 거고, 사용자에게 뭔가 특히나 누군가의 이익을 봐서 뭔가 불평등하게 제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서비스가 안전적이고 그 다음에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중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AI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 문제도 최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특히나 보안회사로서 거의 가장 중점적으로 이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션에서는 그러면은 실제로 보안에서 일반적인 언어 모델을 활용한 예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와, 그리고
그런 그 언어 모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이 날 수 있도록 다크버트라는 이름으로 내게 됐는지에 대해서 각각 장우진님과 정진우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2W AI팀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장우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탑티어 NLP 학회인 나클에 작년 게재된 우리의 다크웹 언어 논문 중심으로 NLP를 통한 위협 분류에 대해 얘기해보자 합니다. 우선 자연어 처리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소통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고 쓰는 언어라고 말하는 것들은 언어학에서는 자연어라고 하는데요. 일단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위한 자연어는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 글을 읽거나 사람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를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요즘은 AI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자연어 처리는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분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유독 자연어 처리가 중요할까요? 자연어는 의사소통의 주된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데이터가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SW에서 모니터링하는 많은 데이터도 자연어 형태로 되어 있고 살펴보시면 주로 핵심 내용은 텍스트 형태, 즉 언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크웹의 경우 S2W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외 다크웹에 대한 세션이 또 있으니 간략하게 다크웹을 소개하자면 인덱싱이 되지 않고 대신에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 여러 번 우회한 접근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다크웹은 익명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 관련 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페이지 예제를 몇 개 보자면 실제로 해킹, 마약 거래, 계정 거래, 총기류 거래 등이 있고 근데 또한 개인 홈페이지 같이 무해한 페이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데요. 여기 다크웹 웹사이트 몇 가지 텍스트 예제가 있습니다. 텍스트만 보니까 전에 봤던 사진들과 좀 다르게 카테고리 구분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게 느껴질 텐데요. 웹사이트 텍스트를 다 가져오게 되면 게시글, 댓글 또는 메뉴와 같은 텍스트들이 무분별하게 모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 분류를 자연어 처리로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크웹 웹페이지 분류기를 구축하고 언어를 분석하기까지 과정을 다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다크웹을 수집하는 크롤러를 만들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데이터만 있으면 안 되고 주석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페이지 분류기를 만들고 언어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다크웹에서는 여러 유형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S2W에서 모니터링하면서 페이지 내용을 따라 10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란물, 마약, 파이낸셜, 도박, 암호화폐, 해킹, 총기류, 폭력, 전자기기, 그리고 그 외 합법 사이트나 에러 메시지 페이징을 포함한 기타 카테고리를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자연어 텍스트가 있으면 이 분류 기준을 따라서 올바른 카테고리를 맞춰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마약으로 생각하고 어떤 페이지를 폭력으로 간주하는지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S2W의 분석가들이 직접 손으로 10,000개의 다크웹 페이지를 분류했습니다. 이 주석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 데이터셋을 코다라고 말하고 코다를 통해 다크웹 언어와 콘텐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품사 분석을 진행해
페이지 카테고리별로 분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분석한 결과 코다 내 다크웹 페이지들은 일반 인터넷 페이지보다는 텍스트의 문법적인 단어 비중이 훨씬 낮고 컨텐트 단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카테고리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TF-IDF라는 기법을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어떤 건지 분석을 해봤을 때 카테고리마다 나오는 키워드의 분포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사용된 은어가 표면 웹에서 사용되는 은어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사이버 범죄와 연관된 은어가 많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워드2백이라는 기법을 통해 단어를 숫자로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드2백은 학습 코퍼스 내에서 비슷한 단어를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단어를 찾아서 코다를 사용해 워드2백을 학습해봐서 다크웹에서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다크웹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들도 있을 텐데 몇 가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테슬라, 토요타라는 익숙한 단어들이 있는데 워드2백은 유사 단어로 마약 관련 용어를 찾아줍니다. 이유는 다크웹에서는 테슬라, 토요타는 자동차 회사 또는 회사라는 개념보다 오른쪽에서 보다시피 마약의 개념으로 조금 더 자주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와사비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고추냉이 같은 와사비가 아니라 와사비라는 가상화폐 지갑의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지갑인 일렉트럼 그리고 사무라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들로 다크웹에서는 흔히 알고 있던 단어들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우리가 처음에 하려 했던 페이지 카테고리 분류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딥러닝 알고리즘을 실험에 진행해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를 보이자면 먼저 단어 빈도를 사용하는 멀티클래스 SVM, 그리고 단어 벡터 사이의 위치를 고려할 수 있는 CNN, 그리고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 원조인 버트를 사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위에 표와 보시는 것이 버트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았고 그 다음은 SVM, CNN 순으로 성능이 측정되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보자면 먼저 SVM의 경우를 보면 이 테크닉은 단어 빈도를 사용해서 문서를 구분 짓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자면 해킹 페이지에서는 해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기 때문에 해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해킹 카테고리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들의 빈도를 의존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중요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대표하는 키워드가 전에 보는 것처럼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한계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페이지 같은 경우 해킹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지만 해킹 카테고리 문서가 아니라 페이팔 가정을 파는 파이낸셜 카테고리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키워드가 다른 카테고리 문서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했던 방법은 CNN 그리고 글러브 벡터를 합친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중요한 건 선 단어 풀이 후 조합입니다. 글러브라는 방법으로 문서의 단어 하나하나당 의미를 벡터로 바꿔주는데요. 이 벡터가 된 단어들은 CNN이라는 딥러닝 네트워크가 위치를 조합하면서 그 문서 전체를 판단하는 구조인데요. 간단히 생각하면 단어 의미를 먼저 뽑고 그걸 조합해서 문서를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전에 봤던 방법보다 조금 더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방법이지만 오히려 성능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은어 또는 단어 의미가 워낙 다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글러브라는 방식은 테슬라가 마약 문맥을 쓰였는지 자동차 문맥을 쓰였는지 보지 않고 단어 의미를 단정 지었기 때문에 다크웹 언어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성능이 가장 좋았던 버트라는 언어 모델은 어떤 것일까요? 버트는 단어 의미를 뽑은 후에 조합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통째로 보면서 단어 의미를 뽑는 모델인데요. 단어를 처리하고 조합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조합, 글 통째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전 방법들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키워드도 문맥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모르는 은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문맥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버트는 이전에 많은 언어 데이터를 보면서 학습을 하면서 문맥 이해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언어 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언어 감각을 깨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학습 데이터에는 다크웹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의문점이 되게 되죠. 만약 버트를 다크웹 데이터에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세션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 번째로 발표를 담당하게 될 AI팀의 정진우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장우진 님이 마지막에 예고를 해주신 대로 버트를 다크웹에 학습하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인 익명 채널 및 위협 컨텐츠에 특화된 다크웹 언어 모델 다크버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석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자연어 처리 관련 연구를 꾸준히 했고요. 삼성으로 옮긴 다음에는 기계 번역과 화학 문헌에서 텍스트 마이닝이랑 정보 추출하는 연구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SW로 옮긴 이후에는 사이버 보안이랑 위협 도메인에서 기존에 알려진 AI와 NLP 기술들을 이쪽 도메인에 접목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다크버트라는 다크웹을 학습한 AI 언어 모델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카이스트랑 협업을 해서 ACL이라는 되게 좋은 자연어 처리 국제학술대회 논문이 채택이 됐는데요. 올해 7월에 토론토에 가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문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언어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논문은 처음에 이제 인터넷 아카이브에 공개가 되고 나서 사실 해외에서 먼저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해외 언론이나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사실 저희가 아무런 홍보를 직접 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챗 GPT가 하도 화제이고 그리고 다크웹이라는 게 뭔가 범죄의 온상으로 대중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범죄에 관련한 내용을 AI가 학습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해서 이렇게 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다크버트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언어 모델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깊지 않게 설명을 드리고 다크버트 논문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언어 모델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형태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AI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로우 레벨에서 말씀을 드리면 문장 내에 특정 자리에 이제 어떤 단어가 등장할지를 확률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자리에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커설 랭귀지 모델과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커설 랭귀지 모델은 현재 문장에서 마지막에 이어서 다음 오른쪽에 등장할 단어를 확률적으로 잘 맞추도록 학습이 된 모델이고요. 이거랑 거의 비슷하면서 좀 형식적으로 좀 다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현재 문장에서 중간에 들어갈 단어를 잘 맞추도록 학습을 한 모델입니다. 다크버트는 어쨌든 버트를 개량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있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텍스트로부터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의 텍스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텍스트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이다 라는 이 영어 문장 하나가 예시로 있다고 치면 우선 여기서 전체 단어 중에서 랜덤하게 15%의 단어를 이처럼 마스킹을 합니다.
꼭 캐피탈을 마스킹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캐피탈을 마스킹했다고 이제 예시로 들면요.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거를 처음에 아무것도 학습되지 않은 그냥 깡통인 언어 모델을 데려와서 이 왼쪽의 문맥과 오른쪽의 문맥을 확인해서 이 가운데 마스크에 뭐가 들어갈지를 맞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 언어 모델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확인을 하지만 그냥 바나나 이런 말이 안 되는 답을 하게 되죠. 근데 저희는 이게 캐피탈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바나나랑 캐피탈이 서로 다르니까 이제 틀렸다라는 정보를 이 언어 모델한테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언어 모델은 이 바나나는 아니구나라는 지식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파리라는 문맥과 오른쪽에 프랑스라는 문맥이 있었을 때 바나나는 적어도 답이 아니구나라는 답을 그런 정보를 학습을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맞춰보라고 하는데 이때는 바나나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뭔가 아쉬운 프레지던트라는 식으로 답을 하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캐피탈이 아니니까 틀렸다고 피드백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행착오로 맞추고 틀리고 하다 보면은 얘가 왼쪽에 이런 문맥과 오른쪽에 이런 문맥이 등장하면은 캐피탈이라는 거를 말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맞출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충분히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 정도 캐피탈이라는 걸 맞출 수 있게 되면 얘가 이 문장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변 문맥을 이용해서 이 마스킹된 단어를 스스로 가리고 스스로 시도해서 스스로 맞춰보는 이 훈련을 반복하는 걸 이제 좀 고급진 용어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아주 많은 문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언어와 지식을 이해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우진 님이 마지막에 실험에서 얘기한 그 버트도 구글이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 25억 단어랑 도서 모음 8억 단어로 구성된 총 33억 단어로 구성된 텍스트에서 이제 아주 많은 GPU를 가지고 병렬적으로 4일 동안 이런 고된 작업을 스스로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람의 언어를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트가 알고 계시는 그 버트랑 같은 건데요. 그래서 얘가 위키피디아와 도서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허깅 페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입력으로 주고 내가 맞추게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버튼한테 이 마스크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를 확률적으로 맞춰봐라라고 하면 얘가 탑 5에 해당하는 거를 순서대로 줍니다. 여기서도 99%의 확률로 이제 캐피탈이다 이렇게 준 걸 알 수 있죠. 나머지는 이제 1%도 안 되는 확률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재미로 넣어본 건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해서 이 마스크에 들어갈 거 맞춰봐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아주 훌륭하게 돈이다 라는 거를 답으로 준 걸 알 수 있으니까 사랑보다 돈이 더 먼저다라고 이제 준 걸 봐서는 학습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아주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사람의 지식과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을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학습을 하는 게 뭐 마스크된 단어를 맞추는 단순히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한 번 하고 나면은 얘가 이제 엄청난 언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어 처리 문제 해결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우진 님이 마지막에 실험해서 사용했던 그 코다 데이터셋, 그게 이제 다크웹에 있는 문서가 음란물인지 뭐 파이낸셜인지 해킹인지 마약인지 이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분류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자 할 때 원래는 언어 모델이 아닌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 모델한테 이걸 학습해봐라 하고 하면은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되어서 뭔가 학습된 모델이 나올 거고,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이미 위키피디아와 이 도서 모음 33억 단어에 대해서 이런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한 버트 같은 언어 모델을 데리고 와서 얘를 학습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건 그냥 비유로 한 건데 얘가 한 80% 나오면은 언어 모델 가지고 하면은 정확도가 한 90%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이 언어 모델은 깡통 모델과 다르게 이미 어떤 사람의 언어와 지식을 아주 대량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깡통이 아닌 거죠. 뭔가를 알고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추가로 요 데이터를 학습해봐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더 잘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럴 때 급하는 거를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트를 위키피디아와 도서 모음 가지고 만드는 거는 프리트레이닝이고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추가적인 학습을 해서 어떤 제3의 문제를 푸는 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도 성능 차이가 이제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언어 모델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좋은데 뭔가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장우진 님이 마지막 발표에서 살짝 예고했듯이 뭔가 특정 도메인의 문제를 조금 더 잘 풀고 싶은 이런 이제 요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은 파리, 도쿄, 워싱턴은 무슨 타입이냐라고 해서 이 마스크를 여기 뚫어놓고 맞춰가 하면은 뭐 시티다, 뭐 캐피탈이다 이렇게 잘 맞추는데 여기서 뭐 락빗, 라그나라커, 레빌 이런 것처럼 그 사이버 보안이나 위협과 관련된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버튼은 1위가 게임이다, 뭐 트랩이다, 카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확률도 보면 굉장히 2%, 1%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없어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어떤 단어인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뭔가 조금 특정 도메인으로 들어갔을 때 뭔가 이 언어 모델의 능력이 기본적으로는 좋긴 하지만 좀 이제 아쉬운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도메인 특화된 언어 모델을 만들자는 거고요. 기존 언어 모델을 가져와서 특정 도메인 데이터를 추가로 똑같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키피디아와 그런 도서 모음 가지고 학습을 한 거를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똑같은 작업인데 데이터만 이런 식으로 도메인 특화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을 이어서 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사후 학습이라고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요. 포스트 트레이닝이다 부를 수가 있고 이제 실제로 이것들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논문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뭐 과학 문헌을 학습한 과학 지식을 학습한 과학에 특화된 언어 모델, 의료에 특화된 언어 모델, 법률, 그다음에 트위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 거는 다크웹을 학습한 언어 모델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당연히 이름은 그에 걸맞게 다크버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크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맛배기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해보면은 버트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면 아까 요 문장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이제 그 랜섬웨어 그룹들인데 그거를 버트한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답을 하고 확률도 굉장히 낮은 것에 비해서 저희 다크버트한테 이 마스크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를 물어보면은 89% 확률로 이건 랜섬웨어다라고 맞춥니다. 그리고 뭐 멀웨어다, 어택이다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은 이 답변이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크버트는 버트에다가 다크웹을 추가로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협과 관련된 지식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다른 좀 흥미있는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것도 제가 그냥 만든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이제 마스크를 뚫어놓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갈지 맞춰봐라라고 했을 때 이제 버트는 뭐 프로덕트다, 소프트웨어다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뭐 그럴듯한 답변을 내주는데 이제 다크 버트는 약간 필 이게 이제 마약 약물의 그 단위잖아요. 해쉬다, 대마복, 마약이다, 합성 마약이다 이런 식으로 확연히 버트와는 다른 대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런 문장, 뭔가를 고품질의 뭔가를 파니까 연락을 달라라고 하는 이런 문장은 다크웹에서는 마약 컨텍스트에서 많이 얘기가 된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재밌는 거는 산다라고 했을 때는 판다라고 했을 때는 마약이 나오는데 산다로 바꾸면은 버튼은 그냥 뭐 아까랑 비슷한 답이 나오는데 다크 버튼은 희한하게 이제 총기류에 대한 답을 많이 냅니다. 총이다, 화기, 총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건 저희도 좀 신기한 건데 뭔가 이 산다는 문장은 다크웹에서는 총을 살 때 얘기를 많이 하고 판다는 거는 뭔가 마약을 팔 때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이게 뭔가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저도 자세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지 않나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정말 그냥 재미로 해본 건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무슨 타입이냐라고 물었을 때 버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프레지던트라고 답을 하는데 다크 버트는 뭐 레이시스트다, 뭐 내셔널리스트다, 뭐 이렇다라고 아주 거친 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보면은 뭔가 다크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역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맛보기로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좀 느낌을 전달을 해드렸고 이제 논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는 저희가 그 버트 베이스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이 로버타라는 모델을 사용했는데 사실 버트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버트는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그거의 후속으로 이제 로버타를 이제 메타에서 만들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경계나 선호 관계를 구분하지 않아서 다크웹 데이터가 좀 비정형 데이터다 보니까 조금 더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로버타를 선택했는데 뭐 버트를 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크웹을 수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크웹에서 이제 610만 페이지를 초기로 수집을 했고 우선 다크웹에서는 저희 조사로 거의 7, 80% 이상의 컨텐츠가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논문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선 영어로 된 것만 언어 탐지 모듈로 영어로 탐지가 된 610만 페이지를 가져와서 이제 이런 전처리를 거친 후에 실제로 이제 610만보다는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15일 동안 아까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고 사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처리거든요. 이 전처리를 잘못하면은 이 학습이 좀 의도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제 카테고리 밸런싱, 이게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장우진 님이 그 마지막에 코다라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주어진 다크웹 페이지를 음란물, 마약, 뭐 파이낸셜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주제로 나누는 그런 분류 실험을 했었는데 그거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610만 페이지의 카테고리 분포를 저희가 카테고리 이 분류 모델을 통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이런 것처럼 음란물이 거의 한 40% 이상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학습을 시키면 얘가 아주 음란물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음란물의 비중은 좀 줄여야겠다 해서 오른쪽과 같이 음란물의 비중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카테고리 분류를 자동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크웹에는 또 하나 특징이 중복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서 어차피 동일한 용량으로 학습을 할 거면 기왕이면 중복 페이지가 없는 게 좋으니까 중복 페이지를 조사했더니 좀 해킹해서 중복 페이지가 많아서 비율적으로는 해킹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밸런싱을 우리가 추가로 수행을 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좀 중요한 거는 그 여러 가지 다크웹에서 좀 의미 있는 식별자들이 있는데요. 뭐 이메일이나 URL, IP 주소, 가상화폐 주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어떤 문자열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식별자에 가깝고 이 식별자들은 구체적인 문자의 형태보다는 그냥 그거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그 어니언 다크웹의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이 어니언 주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URL이 굉장히 랜덤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언어 모델이 학습할 필요 없고 이런 거는 그냥 이런 하나의 정해진 식별자로 대체를 해서 학습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마스킹을 안 한 모델과 한 모델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모든 실험을 이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아까 장우진 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트랜스포머라는 딥러닝 베이스 모델에서 이제 구글이 위키피디아와 도서 모음으로 프리트레이닝을 거쳐서 이 버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그 아까 코다라는 데이터셋, 10,000개의 데이터셋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다크웹 페이지 분류 모델, 파이낸셜인지 음란물인지 드러그인지 이런 거를 분류해주는 모델을 작년에 만들었고 이번에는 로버타는 이제 메타에서 만든 거고 이걸 가져와서 다크웹 문서 610만 개를 전처리를 거치고 그 전처리의 핵심이 이 카테고리 밸런싱인데 이 카테고리 밸런싱을 여기에 있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특히 음란물을 많이 줄이는 그런 후처리 작업을 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다크버트를 학습을 시켰고요. 그 다크버트를 학습을 시킨 후에 이제 이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4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이 태스크를 정의하고 데이터셋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 다크웹 언어 모델이 이런 4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버트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나클이라는 이것도 이제 다이너 처리구나 탑티어 학술대회인데 여기다가 논문을 냈고 이번에 이 다크웹 언어 모델은 이제 ACL이라는 또 좋은 학술대회에 운 좋게 논문 성과가 돼서 2년 연속 그리고 이 연구가 되게 연속성 있는 연구로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아까 4가지 실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실험은 그냥 코다 아까 장우진 님도 마지막에 했던 그 코다 데이터셋 가지고 똑같은 걸 한 겁니다. 똑같은 걸 했는데 이제 버트와 기본 버트 모델과 다크버트를 비교하면은 이제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 다크버트가 조금 더 잘한 거죠. 요거는 이제 대소문자 구분을 한 거고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고 2가지 실험을 했는데 둘 다 어제 다크버트가 조금 더 우위의 성능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이 차이가 그게 크지 않은데
이 분류가 조금 더 세밀해질수록 이 기본 버트와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랜섬웨어 유출 사이트 탐지하는 건데요. 다크웹에는 그 랜섬웨어 그룹들이 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유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제가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랜섬웨어 그룹들이 어떤 기업이나 기관의 정보를 탈취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들의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게시를 해서 뭐 이거를 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사이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올라오면은 이제 조기에 탐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걸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고 했고, 데이터는 그래서 랜섬웨어 유출인 것과 유출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해킹 사이트 이 두 개로 구성을 했고, 랜섬웨어 유출 사이트는 105개, 그리고 그냥 랜섬웨어 아닌 일반 해킹 카테고리 사이트는 이제 70개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더니,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버트보다 이제 다크버트가 조금 더 성능 우위에 있다. 특히 칸 버전에서는 다크버트가 이제 84%로 되게 큰 성능 차이를 보인다라고 해서 그냥 버트를 쓰는 것보다 다크버트를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거를 저희가 실험적으로 보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실험은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분류인데요. 해킹 다크웹이나 딥웹에는 이제 이런 해킹 포럼이 있는데, 해킹 포럼에 있는 게시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올라오니까 그 중에서 뭔가 이제 사람들은 좀 중요한 게시물만 보고 싶잖아요. 중요한 게시물, 중요하지 않은 게시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진 분류 문제를 실험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레이드 포럼이라는 곳과 그거 이제 후속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치드 포럼 게시물에서 요 기간에 해당하는 1,800여 개 게시물을 골라서 거기서부터 이 아래에 해당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250개 정도를 중요한 게시물이다, 나머지를 일반 게시물이다라고 해서 분류를 해놨고, 이거를 이제 버트나 다크버트가 학습을 해서 이 중요한 게시물을 얼마나 잘 골라내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준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여부가 되게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사실 저희가 좀 고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애초에 성능이 좀 다들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거의 성능이 2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크버트는 그래도 이제 반타작 이상은 했다라고 해서 이건 아주 현격한 차이를 이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는 좀 되게 흥미로워서 저희가 따로 한 건데, 그 위협 관련된 키워드를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이름이 언급된 문장에서 아까 저희 마스크 랭귀지 모델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약 이름을 마스킹한 다음에 그걸 맞춰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크웹에서 그 마약을 파는 페이지를 직접 가져온 건데, 요게 필립 플레인이라는 MDMA, 그 엑스터시의 일종인데 그거에 그 마약을 파는 게시물이고, 여기서 필립 플레인이 원래는 이 독일의 패션 브랜드, 그러니까 켈빈 클라인처럼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면서 브랜드 이름인데, 재밌는 게 이게 그 아까 그 장우진님이 테슬라, 토요타 이런 예시도 들었지만 이 브랜드 로고, 이 두 가지가 로고, 공식 로고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그 새겨가지고 팝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마약은 테슬라 로고를 새겨서 팔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파는 내용인데,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이 MDMA가 마약이니까 얘를 마스크 처리를 한 다음에 버트랑 다크버트한테 맞춰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버트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챔피언, 가수, 뭐 운전사, 뭐 조각가 이런 식으로 되게 직업과 관련된 단어를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경우는 이 네덜란드의 어떤 직업을 가진 필립 플레인이란 사람이라고 버트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에다가 뭘 넣으면 좋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직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와 대조적으로 저희 다크버트는 이 마스크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필, 그리고 MD, 뭐 악시, 샴페인 이런 게 다 마약 은어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마약, 이 자리에는 마약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저희가 여기 보시는 기존의 이런 데이터셋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봤을 때 이 마스크에 들어갈 상위 10개를 내놔라라고 했을 때 다크버트는 10개 중에 6개는 평균적으로 마약과 관련된 단어를 주고, 버트는 4개 미만으로 주는 거를 저희가 정량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정량적으로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논문에도 썼지만 실제로 이거를 들여다보면은 이 데이터셋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약 이름을 버트가 이것보다 더 많이 내줍니다. 근데 이 데이터셋 자체가
그게 마약 이름인지를 몰라서 저희가 정량적인 이 수치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실제로는 더 많은 마약 이름을 다크버트가 내준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논문에서 디스커션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4가지 실험을 저희가 완료를 해서 논문에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하나의 이제 예시인데요. 아까 해킹 포럼에 있는 게시물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실험 3에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킹 포럼에 있는 게시물들을 이런 식으로 쭉 가져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크버트한테 그 이름을 추출하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게 중요한 게시물이냐 아니냐 점수를 매겨달라고 해서 그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국이나 일본, 중국과 관련된 게시물 중에서 다크버트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게시물만 선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100개를 봐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10개, 20개만 이제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해킹 포럼에 있는 게시물인데 마약을 산다라고 하는 게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산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단순한 정보 공유성 게시물들은 파는 거나 공유하는 것보다는 덜 중요하니까 좀 다크버트가 실제로 낮은 점수를 부여를 하고요. 특히 판매 공유글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탈취했으니까 한번 살펴봐라라고 첨부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높은 스코어를 주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코어를 다르게 줘서 선별을 해서 이제 보여주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다크버트는 다크웹을 학습한 이제 최초의 언어 모델이라는 연구 성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버타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로버타로 다크웹의 언어와 지식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고 학습을 했더니 버트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유용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범죄 활동을 탐지하고 위협 정보를 추출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다크버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세션을 들어봤는데요. 예상된 세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세션을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TO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CTO님께서 2가지 정도를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LLM 거대 언어 모델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셨다고 이제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것이 적용된 일상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AI 모델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신 점에서 한 5가지 정도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중 특히 S2W가 주의 깊게 고려하시는 부분이나 기준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스티오님께 스피커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발표도 좀 답답하게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쉬엄쉬엄 조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LLM이 적용된 일상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제가 하는 일 위주로 좀 더 자세히 알고 있고 딴 것들은 좀 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으로는 예를 들면 어떤 자료들의 뭉치가 있을 때 이걸 좀 요약해서 나에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데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혹은 아니면 실제 코딩을 하는 경우에 말로써 이런 역할을 하는 코드를 짜달라고 했을 때 일단 어느 정도 그 틀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세세한 테스트는 사용자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실은 보니까 그 리튼이나 이런 서비스들도 있는데 보면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템플릿처럼 가안을 만들어 달라라는 서비스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뭔가 글을 써야 되거나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위주로 일단은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워낙 편하다 보니까 검색 목적으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AI 모델들이 뭐 특정 서비스들은 일부 그 연관되는 웹페이지나 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공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은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약이나 이런 게 아닌 뭔가 새로운 거를 알려줘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AI 모델의 윤리적인 부분의 경우에 사실 그 Responsible AI에 5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게 보안 회사에게 강요되는 기준은 아니고요. 이 LLM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서비스 회사들에게는 그 기준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저희 회사는 그 중에서도 보안 쪽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이런 기준들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예를 들면은 그 어카운터빌리티 측면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낼 때 최대한 뭐랄까 임의로 생성해서 만드는 답변은 만들지 않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기존의 뭐 딴 타 서비스도 비슷한 그 동작을 하지만 근거 자료로 사용된 자료들을 같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쪽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서도 뭐 저희 내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투명하게 다양한 세션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보안 측면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뭐 시큐리티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예를 들면은 다크 웹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AI 모델을 만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쪽은 사실 딱히 정해진 규범이나 뭐 이렇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진짜 신상 정보 세세한 것들이 유출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주민등록번호라거나 개인 주소라거나 아니면은 접속 패스워드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출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혹시나 저희 AI 기술을 학습하는데 혹시나 실수로라도 유입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는 최대한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는 기술적으로도 초기 스크리닝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 혹시나 피치 못하게 취급을 해야 될 그러니까 취급이라는 게 원래 그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혹시나 필터를 잘못 거쳐가지고 내부로 유입될 만한 것들이 있을지 검사할 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저희 회사 전체 인원이 아니라 제한된 인원이 서약서를 가진 상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 질문은 제 생각에는 우진님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질문 중에 코다라는 데이터셋에 직접 만개를 어떻게 분류하신 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데이터셋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만 알겠지만 정말 데이터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되게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우리 코다의 데이터셋 경우 일단 회사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이미 있었고 근데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어떻게 레이블링하고 어떻게 카테고리를 설정할지 사실 10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분석가들의 논의들 통해서 이렇게만 말했는데 사실상 되게 까다로운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분석가 2명 이상이 한 문서를 보고 따로따로 한 문서를 봐서 이렇게 레이블링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기준을 잡고 레이블링을 하고 이거를 취합해서 이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꽤 길게 가졌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만 해서 된 게 아니라 한 3번 걸쳐서 이렇게 되게 정성 들여서 그 분석가들 되게 고급 인력을 많이 투여해서 10,000개의 데이터나 일단 기준을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10,000개의 데이터를 먼저 한 반은 다 같이 하고
그 나머지는 일일이 기준 잡혔을 때 일일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몇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다크버트가 일반 웹에 있는 데이터도 학습이 되어 있냐는 질문과 그다음에 그거랑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방금 올라온 질문인데 어니언만 붙은 것만 다크웹이냐라고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우선 그 일반 웹도 사실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언어 모델로 학습을 한 건 아니고 로버타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미 로버타가 일반 웹에 있는 지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도 조금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근데 당연히 기본 버트보다는 그게 좀 희석이 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다크 웹에는 일반 웹의 그 미러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어니언 주스로 되어 있어서 사실 뭐 분류를 하기가 이게 일반 웹의 미러다라고 분류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저희가 골라내긴 했지만 그 중에 일반 웹의 미러 사이트들도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반 웹도 직접 저희가 학습 데이터에 넣지는 않았지만 사실 일반 웹에 있는 지식도 좀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크 웹에서 어니언 도메인이 붙은 게 다크 웹이 맞고요, 사실. 그러니까 다크 웹이라는 게 뭐 크게 봐서는 뭐 딥 웹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기술적으로는 토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니언이 붙어만 다크 웹으로 기술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해킹 포럼 같은 경우는 그 어니언에도 있고 그 서피스 웹에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피스 웹에 있지만 그 로그인 하거나 거기서 활동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서 딥 웹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어니언만 붙은 게 다크웹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어니언이 붙은 것만 대상으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어니언 사이트는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위협과 관련된 게 올라오는 거는 대부분 영어로 된 게 많아서, 특히 뭐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국가를 가리지 않고 하는 거니까요. 국내 어니언 사이트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약간 마약 사이트 이런 것들 좀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한국어로 된 다크버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영어로, 저 내부적으로는 한국어로 돌리는 것도 테스트는 하고 있지만 논문으로 나온 거는 이제 영어로 된 것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니언 사이트도 있긴 하지만 다크버트에는, 논문에 나온 다크버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그 다크버트가 언어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델이죠. 그러니까 다크버트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모델은 그냥 학습 데이터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크웹도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있는 용어나 범죄 유형이나 이런 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조금씩 아마 바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는 저희도 다크웹, 그러니까 최신 다크웹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해서 다시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또 하나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그 이미지 형식의 데이터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크버트에는 학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당연히 텍스트만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위협 같은 경우는 이미지도 중요한 게 많이 있거든요. 뭐 마약 이미지나 총기 이미지나, 그 다음에 해킹 포럼에도 보면은 그 공격자들이 그런 자기가 그 탈취한 데이터를 이렇게 폴더나 파일 구조 같은 거를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증거처럼 내밀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갖고 있다. 그런 것들도 뭔가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거는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정보는 텍스트에 있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텍스트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해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언어 모델이 뭐 멀티모달 모델도 워낙 많고, 그래서 뭐 이미지랑 텍스트랑 그런 연관 관계 이런 거를 학습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거 하나만 더 할까요? 네. 그 데이터셋 설정할 때 그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장우진님이 답변하신 만개를 일일이 했다 그거랑 이제 다 있는 건데 파인 튜닝 면에서는 어쨌든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 라벨링을 아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원시 데이터가 좋아도 그거에 있는 라벨이 뭔가 일관적이지 않다거나 품질이 떨어지면은 학습을 잘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크버트를 만들 때 다크웹에 610만 페이지를 그냥 넣은 게 아니고 카테고리 밸런싱이나 중복 제거나 식별자 마스킹 같은 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거를 수집했다고 해서 이제 무작정 넣는 게 아니고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성격을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걸 알아야 이제 뭘 해야 될지 아니까. 근데 저희는 경험상 다크웹을 그냥 끌어모으면은 거의 절반은 음란물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1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중복이 많은 것도 저희가 경험상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어 모델 학습하는 거는 어느 데이터에서 가져올지 다크웹에서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거의 성격을 알고 성격을 알면은 얘가 학습된 다음에 어떤 모델이 나올지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리 좀 경험적으로 알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시행착오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라벨링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요. 그 정도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션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위드 웨비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의 자료는 7일 후에 S2W 이벤트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니까 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소스 창에 걸려있는 링크들이 있는데요. S2W의 AI 기술과 다크버트에 대한 호송 미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위드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